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는가를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세법이 지금 처음 하실 때는 참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게 부동산 학개론부터 공시법까지 모든 과목, 세법을 뺀 나머지 5과목을 다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게 세법이에요. 세법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과목이거든요. 종합 과목이거든요. 전체 중에 제일 끝에 해야 될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법을 처음 하신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첫 번째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차분하게 시작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처음에 세법이 어렵다 그러면 먼저 이게 벽이 쳐져버리기 때문에 절대 접근이 불가능해요. 요게. 그러면 처음에 쉽다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처음에 어렵지 않다. 세법은 쉽다. 쉽다 생각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가서는 암기는 학습 초기부터 함께. 그럼 이 말이 뭐냐면 꼭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처음부터 외워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 세율 같은 건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세요. 그럼 암기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 제가 국세와 지방세를 설명할 때 국세, 지방세 입으로 열면서 했잖아요. 그게 암기돼 버린 거예요. 먼저. 바로 암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제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인세하고 물세를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해드려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무조건 나는 1년 내에 끝낸다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를 포기하고 나는 올해 1차만 하고 내년 2차로 하란다. 그런데 2차 합격률은 좀 있으면 보여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1차 합격하고 2차로 넘어오신 분들이 해년마다 45%에서 50%밖에 합격 못해요. 그러면 1차 합격했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100% 합격하는 게 아니라 최대 65%까지 떨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1년 내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1, 2차를 동차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본인 스스로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충분히 요거 1년 안에 중개사 과목 합격할 수 있고 세법도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그럼 1년 안에 만들 수 있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지키셔야 돼요. 제일 먼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요것만. 그리고 특별히 중간에 암기해야 될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암기해버리시라는 거. 바로바로. 요거 사진 찍어 놓으셔도 돼요. 이런 거. 이거 하나씩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하나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그 화면에다 올려놓고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 어렵다는 생각 버리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지금부터 이걸 하세요 그러면 바로 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반드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만 있으시면 모든 과목 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1년 안에 끝낸다는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개사 세법 하면 뭐 거의 대부분 그 시험 보신 분들 중에 80, 90%가 제 강의를 들어요. 중개사 강의를 하시면. 그런데 다른 타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7월달, 8월달 되면 전부 다 넘어와서 다시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들을 걸 후회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후회를 하셔도, 근데 이게 이제 세법 하면은 주로 이제 세법 하면은 그 공부하신 분들이 후기를 남기시는 게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세법 하면은 중개사 세법은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세법 시험 점수를 잘 나오게 만들어주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실제로 후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강의가 나한테 맞는 강의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걸 써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놨어요. 타학원 수강생분들도 독학하는 분들도 특강을 들으시는 것 같더라. 그런데 다 가보면 혼자 공부하신 분이나 다른 학원 수험생이나 전부 다
제 강의를 듣고 있더란 얘기. 특강 같은 거. 그 특강이 좀 있으면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들으신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 같은 게 보면 근데 대략 거의 대부분 다 나와버리게 만드네요. 근데 그게 딱 강의할 때 필요한 게 요 책 한 권이거든요. 요거 이만큼 얇은 거예요. 이게 원포인트라는 교재 이거. 이 교재 한 권 가지고 이 안에서 지문이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을 반복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34회 시험에서는 97%가 이 조그만 이 교재 안에가 시험 출제 지문이 다 들어있었어요. 2줄 빼고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2줄은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 내용까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 2줄 빼고 나머지 지문 67줄이 들어있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요. 3번만큼은 강의 딱 2달만 무한반복하면 2달만. 그러니까 이게 2달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7, 8월 달에 와서 7, 8월 달 2달만 수업을 듣고 그것만 계속 특강을 반복해서 들어버리고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이 12개, 14개, 15개 막 맞아버리더란 이야기예요. 아니 신기해요 그래요. 신기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요령에서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만 해드리면 그럼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시고 쉬운 내용만 강의하셔서 사실 정말 이것만 해도 되나 불안했는데 문제 풀어보고 나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체화시키면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만 하세요. 그럼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 그러면 제가 강의하면서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1년 안에 저분은 합격하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제가 어쩔 때는 지나가면서 한번 갑자기 그분한테 혹시 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 수업 끝나고 와서 제가 바꿔야 될 게 뭘까요? 하고 물어보러 오셔야 돼요. 꼭 그런 분, 한 분 수업하다 보면 꼭, 저분은 저렇게 안 했으면 분명히 저 잘하실 분인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한 번씩 운을 띄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반드시 찾아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더 이상은 그 옆에 수험생도 계시니까 말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쉽게 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어려운 걸 어렵게 가르쳐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걸 쉬운 것처럼 꾸며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바로 문제로 풀 수 있겠는가. 요걸 계속 해드리는데 요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요. 그 다음에요. 이분들요. 타사 수강하다가 세법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요. 요약 강의 이해 들으니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 같아. 너무 명쾌했어요. 다른 학원에서 강의 듣다가 시험 잘 보고 제다가 후기를 써드린 거예요. 써주신 거예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러면 원포인트 교재에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온 지문, 왼쪽 지문, 오른쪽 지문 다 똑같아요. 다 5개 지문, 5개 지문 그대로. 그러니까 원포인트 지문만 이것만 2-3번만 반복하시고 이거 연습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거 한번 교재 아마 5월 초에 나올 거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올 건데 그때 나오면 이 교재는 또 이번에 35회 시험용으로 딱 맞게끔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줄여가지고 더 적중률이 높게 만들어 드릴까 하고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험 문제 기출 지문 분석만 잘하면 이 책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도 복습할 수 있게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문제 보면 이것도요. 취득세 문제인데 5개 지문인데 5개 지문 원포인트 그대로 다 있는 거. 페이지수 다 17, 16, 17회 다 있네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상속 개시일이다. 그런데 상속 개시일이나 등기일이다. 둘 중에 하나 오답으로 나오니까 오답으로 나올 때 또 여기서는 등기 등록을 하고 안 하고 이걸로 물어보니까 그런 것만 잘 문제 풀 때 그 핵심만 잘 잡아라. 그러면 30일이다, 60일이다 이런 날짜들
당초, 취득일이다, 등기일이다. 요런 날짜들만 다 보면 되게끔 두 개를 이거는 오답이다, 이건 정답이다. 정답과 오답을 두 개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답을 연습해 놓으면 시험에 오답이 나오면 이거 답이네? 하고 찾아버리면 돼.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절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문제가 주로 이제 출제 비중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말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수업 시간 다 해드려요. 이제 조세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 각각 2문제씩 나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양도소득세 5문제. 근데 올해 이제 34회 하신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앞에 걸 하지 말고 뒤에 걸 해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양도소득세부터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공부를 해와봐라.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진짜 쉬울 거다. 요거 포기하시면 올해 진짜 낭패 보신다.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가 요 5문제. 양도소득세가 제일로 쉬웠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35회 때는요 어차피 어렵게 못 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해도 지금 수준 이상 어렵게 못 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출제 유형들은 다른 데는 다 법마다 2개씩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만 조금 더 나온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우리 교재 뒤쪽에 있다 보니까 책을 잘 안 봐서 못 푸는 거지. 여러 번 보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저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양도소득세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범위가 제일 높은 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거 3개만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지. 근데 요 3개만 해가지고 여기만 내가 맞출란다. 그렇게 해서는 몇 개 못 맞춰요. 세법은 종합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박스 문제도 나오고 종합 문제도 나오는데 주로 세법은 다 종합 문제로 출제돼요. 그 종합 문제란 이야기는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합 문제 형태로 나오고 계산 문제는 2개씩 나와요. 계산 문제는 2문제가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는 2개를 맞춰도 되고 틀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16개 중에서 14개만 맞추면 되니까.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스 문제가 나오고 박스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박스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걸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몇 개인가, 1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개수 문제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범위 자체는 뭐 다 세법은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종합 문제 형태로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손가락 5개가 있으면 이 중에 여기를 빼고 공부를 하란다. 그러면 시험 문제 못 봐요.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예전보다는 문제가 훨씬 쉬워졌어요. 이것만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라 전체를 흐름으로 5개 흐름으로 쭉 내니까 지문 연결고리만 잘 찾으면 무조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흐름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세법이 어렵다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자,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이론을 진행하면서 이제 흐름을 그리고 특히 끝까지 좀 공부하시라는 거. 앞에는 공부를 하는데 뒤에 가면 안 봐. 학원도 이번 달은 잘 나와. 다음 달에 가서 다음 달 2번째 주 되면 안 나와. 그럼 그때 딱 양도소득세 할 차례예요. 양도소득세 강의할 때만 안 나와.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양도세 한 번도 안 듣고 시험장에 가. 그럼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완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강의를 듣는데 요거 지문을 강의를 들을 때 이걸 잘 생각하세요. 자,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강의를 완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문 이해라는 것은 제가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표준이다. 표준 그러면 그 표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변한다. 변한다. 그럼 지문이 이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이해하면 통 지문을 안 봐도 전체 한 단어만 가지고도 거기서 핵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 지문에서 지문 이해를 딱 해놓으시면 분명히 문제는 풀려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왜 안 되냐면
강의를 설명을 하는데 칠판에 있는 걸 막 써. 쓰고 있다 보니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베끼기만 해.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쓰면 그것만 써.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그 지문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문 해석만 하시고 마지막까지만 수업을 들으시면 무조건 세법은 고득점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출 지문을 제가 이제 요약서 강의할 때 보면 자, 요거를 기출 지문을 요약서나 기본서에 여기다 이건 메테오, 에테오, 기출문제 해차를 다 표시해 드렸어요. 이거는 따로 안 하셔도 돼. 자, 요약서에도 표시해 드렸고 기본서에도 표시를 해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2에 33에 여기가 이쪽이 시험에 나왔어요. 또 여기는 29에 31에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는 33에 나왔네요. 하고 다 써드려. 그리고 강의할 때 만약에 33회 때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33회 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34회 때는 지문은 나와도 또다시 답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해차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차 같은 걸 진짜로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출문제 지문을 핵심 포인트를 처음에 하실 때는 기출문제 지문을 그냥 읽어.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먼저 요런 건 요렇게 요게 이런 게 나왔구나 하고 읽어.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이제 핵심 그 중에 지문 중에서 어디가 중요한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못해도 최소 3번 이상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기출문제는 선생님들마다 5번 이상 보세요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읽어. 그냥 체크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책이다 생각하고 읽어요. 두 번째 할 때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진짜 요게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내가 연습하고 무한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출 지문으로 나오는 지문들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옛날에 나왔던 지문을 약간 변형해서 또다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하세요. 요게요. 이게 필요하면 기출 지문에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잡고 계속 반복하시면 여기까지만 딱 하면 무조건 60에서 70점은 맞춰줘요. 더 고득점 하시려면 여기다 좀 덧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계속 연습해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70점 이상은 나와요. 자,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여드렸어요. 어떤 분은 이게다 전부 다 막 여기다 막 밑줄을 그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핵심 포인트를 잡을 때 진짜 중요한 단어 있죠. 중요한 단어에다만 이렇게만 체크하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만. 나중에 하실 때. 그래서 그때그때만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도 다시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핵심 포인트만 체크를 하셔야지 전 지문에다 형광펜으로 칠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개정세법이 불안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교재가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나오다 보니까 12월 말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 막 이렇게 불안하시고 나중에 또 연도 중에 또 개정이 되면 이 개정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이제 요약서에 나올 때는 개정 내용이 2월 중순까지 개정된 내용이 요약서에는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개정 내용을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요 정도면 보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하고 정리를 또 따로 해줘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실 때 개정 내용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면 안 돼. 수업할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개정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도 같은데 요거는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나올 일 없어요. 그러면 제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 내용은 나중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여기가 개정이 됐어요. 그럼 앞에다가 여기다가 개정이라고 이렇게 살짝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여기는 개정됐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개정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개정이라고 쓰시고 개정된 내용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증여만 됐고 부담부증여는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부담부증여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여기를 시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정됐다는 걸 써놓으면 아, 여기가 시험 볼 때 여기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하실 때 개정이라고 말하면 어디다가 좀 거기다만 써놓으세요. 그럼 거기다만 써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모의고사. 선생님들 마다 그러죠. 모의고사 좀 제발 보세요. 그러죠. 매월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매월 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지문이 있으면 내가 틀렸던 지문을 요약서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그 요약서나 기본서에다가 지문을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약서에 표시하실 때 모의고사 보고 틀린 지문은 나만 알 수 있는 색깔로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모의고사 봐서 틀렸다. 그럼 나는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내가 요 지문은 모의고사 봤을 때 틀렸던 지문이구나. 그리고 나만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지문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이거 옛날에 모의고사 볼 때 틀렸던 지문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본인만 알 수 있게 옆 사람이 알아버리면 안 돼. 책을 볼 때 다 틀렸네 알아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도록 색깔을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나만 알 수 있도록 꼭 그거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거요.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요. 성적표가 나가는데 1번 문제 예를 들어서 25번 문제 정답은 4번인데 내가 2번에다 찍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맞췄는데 왜 나만 여기다 찍었지? 내가 이걸 답이라고 체크했던 지문이 있잖아요. 요 지문을 찾아가지고 요약서에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요 정답 지문을 밑줄 그으시면 안 되고 내가 오답이라고 체크했던 그 지문이 오답이 아닌데 오답이라고 체크했던 지문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시험 끝나면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그 작업을 해야만 모의고사 본 보람이 있으세요. 근데 그 작업을 하신 분을 전혀 못 봤어요. 언제나 모의고사 보면 그냥 그 점수가 안 나왔네. 나 이거 공부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러고 있어. 그런데 그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오답이라고 찍었던 지문을 찾아가지고 그 지문을 교재에다 밑줄 긋고 이게 오답이 아니라는 걸 내가 느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볼 땐 그걸 안 찍어. 안 그러고 그 작업 안 하면 또 시험 보면 또 거기다 또 찍어. 그래서 실수하신 분들이 오답 정리를 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오답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실수해서 틀렸다고 생각해요.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절대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몰라서 틀린 걸 본인 스스로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또 거기다 또 실수해. 그럼 시험장에 가서 또 실수해. 그럼 그 다음 년 또 하고 나.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하시면 돼.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틀렸던 지문을 찾아내는 거. 이러려면 반드시 모의고사를 매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 지문에서 여기에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틀린 지문만 이렇게 밑줄을 딱 그어 놓으셔야 돼. 다른 색깔로. 내 나름대로 색깔로 밑줄을 딱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잘 못하시겠으면 3월달 모의고사 보시고 시험지 가지고 공부하는 요약서하고 들고 저 찾아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가 요령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근데 그게 저희 선생님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시험지하고 가져와서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한 번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편하죠. 안 찾아오면 저희는 편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저를 괴롭히셔야 돼. 그래야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되네요. 본인 믿으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요. 뭐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올해 지금 올리신 분이에요. 근데 합격한 선배들 사이에서 이미 송원섭 정답을 알려주는 교수님이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으로 받아지더라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되고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강의할 때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내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형 바꿀 거라는 걸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기출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건 좀 알으셔야 돼요. 이제 공시세법이 한 과목인데 이건 33회 시험이에요.
33회 시험 이제 시험 전체 분석표예요. 시험 보신 분들 중에 40점 밑으로 맞으신 과락자가 37%예요. 시험 전체 보신 분들 중에. 그 다음에 60점 이상 맞히신 분이 29%밖에 안 돼. 전체 시험. 그러니까 총 응시가 8만 7천 명 중에서 60점 넘으신 분이 2만 5천 명밖에 안 돼. 그때 합격생이 전체 시험 보신 분들의 합격률이 32%였어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60점 못 맞고 합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중개사법이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했지 중개사법 어려웠으면 다 떨어졌어요. 올해 중개사법이 어려워요. 올해 중개사법 어려워가지고 공시법, 세법에서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턱걸이. 지금 한두 개 차이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세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마지막 과목이잖아요. 마지막 과목인데 여기에 있는 분이 진짜 안타까우신 거예요. 34%에 들어있는 분. 40점에서 60점 사이에 들어계신 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60점 이상 올라오고 100점짜리 한 분도 안 계시네. 공시세법에서는 100점이 없어요. 다른 과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시세법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60에서 70점 사이가 여기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50점에서 60점 사이요. 이쪽이 제일 많아요. 그럼 등기법도 안 되죠. 세법도 안 되죠. 지적법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 지적, 세법을 세 개를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등기법을 포기하고 나는 세법 하란다. 그런데 세법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세법만 잡으시면 이 정도밖에 점수가 딱 안 나와요. 여기까지밖에. 그런데 등기까지 잡아야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등기까지 꼭 잡으셔야 돼요. 33회 2차 합격자는 27,916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60점 넘으신 분들이 25,000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2,500명 정도가 60점을 안 넘기고도 합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개사법에서 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사법 조금만 어렵게 내버리시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합격률이 확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시세법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제 평균 점수가 이렇게 해요. 자, 평균. 자, 4년 동안 30회 때부터 33회까지 세법에 시험 보신 분들의 평균 점수가 45점이에요. 공시세법에. 공시법만 다 맞아도 60점이에요. 세법만 다 맞아도 40점이에요. 그런데 두 개 합쳐서 45점이 평균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합격하시려면 평균 65점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시세법을 그냥 평균이 45점인데 나는 저 정도만 맞추려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공시세법에서 70점은 넘게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시면 충분히 60점은 넘어가실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리면 기겁하실 거예요. 이제 1차 29회 때 1차를 합격하신 분이 29,146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그 다음 연도에 2차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2차에서 다 안 했네? 이분이 100% 합격했으면 이게 29,000명이 넘고 여기다 동차 합격해서 있으니까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들었네. 그런데 30회 때는 또 27,000명인데 16,000으로 줄어버렸네. 32,000인데 26,000원 줄었네요. 39,000인데 27,000원 줄었네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올해도 34,000이면 23,000이나 되겠죠? 올해 2만 명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17,000명이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반절 이상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동차 합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를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1차를 합격했다고 해서 2차로 바로 합격할 확률은 55%밖에 안 돼요. 55%밖에 안 되는데 나는요 7월 달부터 할래요. 1차 합격했으니까 나 여유 있게 7월 달부터 할래요. 큰일 나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세법은 제가 처음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쭉 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세목 간의 차이점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고 이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고 이 세금의 세율은 몇 프로고 이 세금의 세율은 몇 프로고 이 세금의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 흐름을 세목별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목별로 구분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이게 세법 한 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세법 한 장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세금 종류별로 이렇게 체계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줘요. 이 정리가 아마 7월 달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해야 전체적인 정리가 다 되셔야만이 이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쯤 되면은 한 장으로 해서 세법 전체를 잡아드리는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한장 세법이 하면 7월 달쯤에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장 세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딱 한 장에다가 세법 전체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 정도 되려면 이걸 제가 작업하는데 아마 수십 번 반복을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한 장으로 압축해서 이 안에서 이것만 가지고 해도 선문 한 12개는 맞을 수 있게 해드려요. 요 안에서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거 한 장만 가지고 하신 분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해 드렸죠. 기출문제는 3, 4월 달에는 저희가 기출지문으로 해서 기출지문 특강이 3, 4월 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풀이는 여기가 저희가 5월 달, 6월 달에 이 기출문제는 이론 수업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원포인트가 있죠. 요게 지금 예정은 여기가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진행을 해요. 5월 중순에 원포인트인데 요 책, 요 교재. 이 교재를 가지고 하루에 지문 정리를 하는데 그때부터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계속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 나오면 어떤 분은 제가 그 강의할 때 한 권, 집에서 연습할 때 한 권에서 2권씩 구입해가지고 집에다 놓고 보는 분이 있고 하나는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분이 있고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이제 개정세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7월 달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월 달에 쪽집게 100선이라고 있는데 이 100선 이게 마무리하시면 요게 정리가 되시면 문제풀이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문제, 최종 점검 문제 100개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요거 그때 잡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믿으시라는 거. 자,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언제나 듣고 말하고 쓰고 강의할 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쓰는 것부터 하지 말고 말하기부터 해라. 말하고 나서 쓰고 싶으면 쓰시라. 그런데 말하고 나서는 이미 암기가 되셔버렸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쓰시는 분은 말이 안 돼. 나중에 이거 소통이 안 돼요. 계속 쓰고만 있으니까 뭐라고 했는데 이거 들리질 않거든요. 쓰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정확히 듣고 말하고 그리고 쓰고 싶으면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쓰시라는 거. 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말하는 거 쓰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저학년 가면 든, 말, 쓰. 조금 더 중간 가면 말, 듣, 쓰. 이렇게 돼. 선생님들이 이제 저학년 때는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제 4학년 넘어가면 학생들이 먼저 말하고 선생님이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쓰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게 교재 이름이 국어책 이름이 살짝 바꿔. 그래서 먼저 듣고 말하고 쓰고 요 과정으로 우리는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세법 수업 잘 들으실 수 있고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교재 색상으로 표시할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이걸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저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진짜 중요한 건 딱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고, 필요 없는 거 체크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다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재 정리하실 때는 진짜로 필요한 것만 딱 체크하시고, 필요 없는 건 절대 체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업 전이나 수업 이제 지문 뭐 지난주 복습 지문 교재 도움 없이 푼다. 이게 뭐냐면 문제를 나눠드리면 절대 책 펴놓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지문들이 이제 1월 달이나 되면 나갈 거예요. 11월, 12월 달은 작년에 나갔었는데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이렇게 나가면 이 문제를 이게 OX니까 O아니면 동그라미 50% 확률이에요. 읽어보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책을 펼쳐놓고 일일이 답을 찾고 있어.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답 찾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게 답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10개 지문을 풀 때만큼은 그냥 풀고 다 풀고 나서 답을 보시고 그리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이제 교재 찾아가지고 내가 이 지문을 왜 이렇게 잘못 생각했지? 하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아마 지금 1월 달부터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함께 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여기서 강의할 때, 물라브, 누구만 가능해요? 하고 이것만, 재산세만 돼요? 하고 계속 이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암기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기억나요. 지금 했던 게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이 나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암기하세요. 그럼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업 종료 시 그날 배운 내용을 문제로 테스트해요. 이것도 아마 1월 달부터는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 끝났다 해서 그냥 집에 못 가요. 시험 보고 가야 돼요. 시험 보고 해설 듣고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계속 세법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법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늦게 끝나 힘들어요. 그럼 문제 안 줘도 돼요. 저는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진짜로 내가 풀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스스로 테스트하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수업 나오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만 따라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시험 볼 때까지 모든 작업을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왜 그날 배운 내용을 요거 선생님들 엄청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반드시 복습하세요. 그날 복습 안 하면요 다 그냥 이거 망각곡선 때문에 다 하루만 지나도 몇 프로가 어디로 날아가고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학원 듣고요 학원 밑으로 내려가는데 기억도 안 나요. 막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책상에 일어서는 순간 오늘이 무슨 과목이었네 생각도 안 난다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습은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친구를 40년 만에 만난다. 그러면 얼굴 기억을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봤다. 그러면 지금 그 친구 기억을 해요. 우리 교재도 똑같아요. 10달 딱 한 번 봤다. 기억 안 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봤다. 그럼 기억이 진짜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몰라가지 마시고 그중에 일부씩이라도 계속 반복을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일부씩이라도 반복 하시다 보면 이게 기억이 진짜 오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가 한 번에 끝낼란다.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절대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한 번에 끝내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법 관학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조세총론. 기본 개념을 잡는 거. 그런데 타 학원 학생들이 이야기해 보면 전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조세총론이 뭐예요? 그래요. 저희는요 총론 배운 적이 없어요. 총론을 안 배우면 세법을 어떻게 공부한대요? 그래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강론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총론만 잡아버리면 이것만 딱 잡으시면 8문제를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총론만 잡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세법 첫날하고 둘째 날 이틀에 걸쳐서 총론을 강의해요. 다른 데서 하루도 안 하는 거. 이틀 동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총론 이틀 강의해줘요. 이틀 동안 내용을 딱 잡아. 이걸 잡아놓고 강론 들어가면 강론의 50% 이상은 이미 해결이 돼버렸어요. 총론에서 배워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를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나 양도소득세는 이론 정리하면 거기에 맞는 문제를 같이 풀으셔야 돼요. 이론과 문제를 같이 풀면 양도소득세 바로 해결돼요. 요거는. 이게 진짜 쉬운 게 양도소득세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다른 법은 전체로 문제가 나와.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파트별로 나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이 범위만큼만 문제로 만들어져.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문제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교재 제일 뒤에 있으니까 안 봐서 어려운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이론과 문제를 언제나 같이 연계해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매번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재 보면 이거는 해차가 이거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계속 해차를 쫙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매년 나오네? 그럼 이쪽은 공부를 꼭 해야 되네? 반드시 해야 되네? 그래서 교재 기출문제 해차를 잘 보고 주로 자주 출제되는 해차는 꼭 표시했다가 또 나오겠네? 하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거는 다시 나올 거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면 그것들만 딱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은 모두 압축이 되는 게 여기에 압축이 돼요. 요것만 한 3번 반복하시면 아마 점수는 그냥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쉽게 공부하는 방법 사실 없어요. 세법은 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론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이거는 뭐냐면 근데 전체를 내가 이 책을 다 보고 문제 풀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이론 정리를 했으면 거기하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배운 내용에 관련된 거 이번 주 문제만 제공해드리고 풀어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그걸 그 단원에 맞는 문제만 계속 처음에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단원별로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죠.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 식이 쭉 나오면 이 식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쓰고 나서 그 썼던 식을 처음부터 어떻게 이 식이 만들어지는가 이 계산 구조를 위에서부터 계속 핸드폰 앞에 메인 화면에다가 내 손으로 쓴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핸드폰 킬 때마다 볼 수 있게끔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계산 구조가 익혀져. 근데 부동산 학교로 내가 공식을 외울란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공식을 외울란다. 그럼 핸드폰 앞에다 그 공식만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그 공식을 한 번씩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공식씩 외우면은 학교론 계산 문제 9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지문 반복하면서 내가 아는 지문하고 모르는 지문이 있으면 이걸 아는 지문 나오면 한 3번 정도 보다 보면 이 지문은 내가 어떻게 나와도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지문 앞에다 X 딱 그어. 이제는 이 지문 안 봐도 돼. 근데 X 안 그은 지문은 다시 또 봐야 돼. 그리고 다시 봤는데 이제 이것도 확실히 이해됐어. 그럼 그 다음에 또 X 그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볼 지문이 몇 개 안 돼.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진짜 빠른 속도로 볼 때는 X 표시 안 된 것만 읽어보면 시험장에 가면 그대로 다 해결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지문하고 모르는 지문을 반드시 구별하는 연습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지문집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아마 2월 달쯤에나 나올 거예요.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3월 달부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다 나오니까 요 지문을 활용해 가지고 기출 지문 반복 학습하셔도 돼요. 그다음 이제 세목별 세율이 어떻게 이제 출제됐는가. 그러면 세율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한 3문제, 2문제씩 막 출제네. 최근에는 2문제, 예전에는 3문제, 4문제. 세율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세율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우리가 배우는 그 세금에 대한 세율을 한 번에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표로 만들어 드려요. 전체를 표로 다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세율은 평균 3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수업할 때마다 세율은 그냥 암기해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율 암기 팁. 이번에 합격생이 알려준 팁. 저는요. 제 세율을 현관 비번으로 종부세 세율을 입력해 놓고 그걸 현관번호 누를 때마다 종부세 세율을 암기했어요. 핸드폰 비번은 양도소득세 주택세율이에요. 통장 비번은 재산세 토지세율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댓글 달았어요. 다른 가족은 집에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왜? 다른 가족은 종부세 세율을 모르니까.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럼 혼자 살아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가족이 다 협조를 했어요. 가족이 다 그러면 다 이거 외우고 있겠네요. 근데 다 외웠어요. 우리 가족 다 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 핸드폰 비번을 이렇게 한 번씩 바꿔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암기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핸드폰 번호를 만들면 이거는 몇 프로니까 70 몇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숫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세율을 다 외웠대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율표 제가 만들어 드리면 그거 한 10번만 스스로 한번 연습하고 입으로 연습하고 쓰는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세율은 다 암기할 수 있어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저 1년 커리는 다 선생님들이 설명했으니까요. 요건 요렇게 이제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는데 요런 건 요 특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여요. 3, 4월 달에는 기출 지문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원포인트는 6월에 하나 5월 달에 5월 중순에 할 거예요. 5월 중순에. 근데 한 장은 7월 달에, 그다음 쪽집게 백서는 8월 달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이제 6개월 과정으로 6개월만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3, 4월 달에 핵심 이론과 기출 지문하고 그다음 원포인트하고 쪽집게 백선 이걸 조합을 해서 하시면 돼요. 6개월 하실 분들은. 근데 6개월 하실 분들은 거의 타사 수험생들이에요. 타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4개월만 하신다. 그러면 기출 지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4개월에 끝낼란다. 그런데 나는 2개월만 할란다. 그럼 원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2개월 만에 끝낸다. 또 나는 1개월 속성을 한다. 이분도 원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1개월이나 2개월 동안 내가 세법을 끝내고 싶다. 그럼 그때는 무조건 다른 거 다 제끼시고 이것만 자꾸 한 3번 이상 반복하세요. 나중에 꼭 기억하셨다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공부를 못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1개월이나 2개월 남겨놓고 세법을 잡아야 되겠다. 그럼 꼭 이것만 잡으세요. 다른 책 다 놔둬버리고 요 원포인트 교재만 처음에 설명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듣고 나서 2-3번을 계속 스스로 반복해버리세요. 그러면 세법 14개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저거는. 이제 1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 이걸로 해도 되는데 원포인트하고 기출지문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기출지문은 원포인트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고 이건 분량이 훨씬 2배 이상 돼요. 원포인트는 여기에 한 3분의 1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해가지고 고득점 맞추려면 원포인트로 가고 나는 안전하게 지문을 다 익혀가지고 하란다 그러면 기출지문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타학원 수강생에게 추천하는 거. 그럼 원포인트 교재예요. 34에 97% 적중.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랑 그러면 우리 수업 배운 게 있잖아. 납세 의무자랑 그러면 특별징수의 납발 의무는 이 중에 제외. 그런데 시험은 포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함 그러면 X, 제외는 맞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랑 그러면 뒤에 쭉 가서 보니까 가름이라고 나오죠. 가름 나오면 제2차. 연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지문에서 그다음에 세무 공무원 나오면 보통징수, 특별징수라 나오면 오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다 밑줄을 긋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한 줄만 하나만 딱 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밑줄 딱 그어놓고 여기서 찾는 연습들 이게 원포인트 교재예요.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특강 중에 타학원 수강생에게 그럼 한 장 세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이론 정리가 다 되신 분이 요걸 보는 거지 요 한 장만 가져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세목별로 요 세금별로 이렇게 대상물 납세 문제와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이렇게 비교가 잘 안 되신 분은 요 강의를 듣고 하셔도 돼요. 비교가 잘 안 되신 분. 그런데 저기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원포인트는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지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기출 지문집, 그런데 기출 지문집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요 지문, 시험에 나왔던 해차들을 전부 표시해드리고, 제가 오른쪽에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이론을 표로 다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문제 지문하고 이론까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드려요. 이거는 기출 지문집은. 그다음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있고 밴드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실 분만 하세요. 여기다는 자료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2시가 됐네요. 2시간 넘었으니까 지금 2시간 넘었으니까 자료 하나가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왜냐하면 제가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오늘 오후 2시에 자료 하나가 뜨게 올려놨어요. 국세하고 지방세 빈칸 채우는 연습 스스로 연습하는 걸 그 세율 다운 받으셔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그 연습해 보시면 이거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다 하고 표만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다운 받아가지고 그 연습만 잘하시면 그러면 한 문제 그냥 거저 맞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는 밴드에다는 하루에 한 문제씩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1월 달부터는 하루 한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필수 암기사항들이 있으면 요것들은 유튜브 촬영해서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 35회 시험에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예요. 자, 지금 믿고 강의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들으시면 여러분들 세법 회계를 해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그 선생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도 본인이 선택하셨으면 1년 동안 믿고 그 선생님을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35회 시험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세법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메가랜드에 저 말고 임기훈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특별히 임기훈 선생은 메가랜드 올 때도 제가 또 다른 데 타사로 갈 때 거기서도 임기훈 선생을 세법으로 초빙하고 그래서 제가 믿는 분이 세법에서 믿는 분은 임기훈 선생이에요. 다른 어느 계열사에 있는 선생님들도 제가 믿지는 않는데 제가 강의를 그만뒀을 때 제 후임으로 제가 믿는 게 임기훈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임기훈 선생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다른 데 가면 엄청나게 실력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법 제 강의를 듣다가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꼭 임기훈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들어보시면 바로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훈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한 게 내용 설명할 때 절대 요약하지 말아라. 압축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 설명해주고 전체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줘라.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임기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이론하고 문제가 진짜로 쉽게 풀려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핵심적인 걸 딱 찍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 알려주는데 임기훈 선생님이 그걸 왜 이렇게 되는가 배경설명을 쫙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지문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저건 요거였구나. 근데 만약에 혹시나 제 강의가 안 들린다. 그럼 임기훈 선생님 들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들어보시면 다른 타사 가서 들어보시면 아마 세법이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임기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그게 바로 들리실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세법은 저 아니면 임기훈 선생님 두 분 중에 아무 강의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제 거 들으시고 임기훈 선생님 거 강의 보충으로 들으셔도 되고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잠깐씩 달리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35회 시험은 이제 저를 믿고 오신 분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저는 약속은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14개 정도 맞출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럼 처음에는 안 믿어요. 에이, 또 선생님 또 맨날 거짓말 한다 그래. 맨날 거짓말 한다 그래.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시험에 나온다. 저만 믿어라. 막 다 그래. 근데 실제 나중에 보면 나만 믿으라가 아니라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가 시험 문제 딱 보면 이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 그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법은 제가 이제 담당을 하지만 다른 과목 나머지 5과목도 저희 메가랜드 선생님 믿으시면 돼요. 믿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해 드릴 테니까 저희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세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조금 제가 지루하게 알려드렸는데 근데 진짜로 본인 믿으시면 돼요. 마지막 한마디 본인 믿고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기서 세법 학습 설명을 여기서 마치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